아까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수정할게요. 여기 보시면 만국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만국박람회는 날짜가 잘못됐네요. 선생님 수정했습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1851년도에 있었죠. 여러분들 그 에펠탑 만들 때 있죠? 그때랑 같은 시기예요. 1851년이라는 거 아까 그 날짜 아닙니다.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계화가 막 시작됐을 그 무렵에 아까 말했다시피 수공예 운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공예 옹호예요. 수공예 옹호하는 쪽이에요. 라파엘 전, 즉 르네상스에서도 라파엘 이전, 르네상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얘네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 초기 르네상스하고요. 중세예요. 그게 뭐냐면 중세의 어떤 담백하면서도 이거 너무 화려하잖아요. 몸도 막 육중하게 볼록볼록 막 되게 막 그쵸? 그 천지창조 그림 보면 되게 볼록볼록한 그런 예수님과 모습이잖아요.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중세시대처럼 좀 차분하고 초기 르네상스처럼 좀 사실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지.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싫어. 뭔가 좀 차분한 수공예적인 느낌으로 가자. 그 라파엘 전파라는 게 회화에선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이, 밀레이, 오피리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피리아는 뭐 햄릿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이 작품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작품이 라파엘 전파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라파엘 전파의 밀레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사실주의적인 것과 중세적인 어떤 차분함이 같이 공존해 있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의 작품들이 라파엘 전파인데 회화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회화에서 있다가 이게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볼게요. 중세의 테마들을 지지하고 라파엘 전파의 특징은 중세적인 걸 좋아해요. 중세라는 건 수공예적인 거, 그리고 차분한 거, 그죠? 성스러운 느낌, 사실주의적인 거, 과장하지 않은 자연 묘사에 충실, 이런 풀 같은 거, 이거 식물 도감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거라고, 잘 그린 거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식물 도감에는 이거 정말 쓸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잘 그렸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존 밀레이가 그린 부모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여기 작품이 1849년부터 1850년에 만드니까 만국박람회 그 이전에 만들었네요. 그죠? 캔버스의 유치로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은 실제 어때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중심에서 빼빼한 예수님이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거적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하얗지 않잖아요. 깨끗한 이런 흰 색깔이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 하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진짜 목수의 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해서 같이 벌어먹는 그런 구조의 사실은 현실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떻다면요? 실제 그러니까 이 밀레이는 라파엘 전파잖아요. 근데 이 전에 라파엘 시기의 작품 보여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 어떨까요? 되게 이상적이고, 보세요. 이, 뭐지? 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보세요. 이 마리아하고 어떤가요? 되게 사람들이 울룩불룩하고 화려하고 막 되게 뭔가 신난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집이 있었겠어요? 사실 이런 집에 살았을까요?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런 작품, 이게 라파엘 전파인데요. 공예품에서도 이렇게 화려하고 막 치장스럽고 이런 거 말고 좀 차분하고 이렇게 좀 뭔가 사실적인 디자인 할 수 없을까? 라파엘 전파라는 것이 영향을 줘서 사실 라파엘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파엘 전파가 영향을 주는 이 미술 공예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미술 공예 운동은 아까 전에 말했던 라파엘 전파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라파엘 전파의 차분함과 그런 공예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과 중세의 어떤 그런 공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갖자라는 거고요. 근대 디자인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이에요. 수공예 운동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운동으로서 아까 산업화 1번이 산업화였고 2번이 뭐였어요? 볼까요? 만국박람회였죠? 아직 디자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냥 이런 현상이었고요. 디자인 운동으로 처음 시작한 거는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승화시키자라고 한 어떤 첫 번째 운동이잖아요. 그쵸?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그 주축 인물이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디자인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책도 나와 있어서 선생님 캡처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존 러스킨 대량 생산을 비난하는 아까 전에 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요 라파엘 전파의 또 주축 인물이에요. 그 러스킨이라는 사람 비평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상을 받아서 산업혁명의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 너무 아주 디자인이 정말 조악하다. 조악. 정말 유치하고 못 보겠다. 그 기계화 문명 진짜 별로다. 그래서 일체의 기계적 생산을 부정하고요. 아까 했던 거니까 좀 이해가 가죠. 중세시대 수공의 부활과 미술의 민주화를 주장했어요. 아, 이제는 공장에서 공장 하나잖아요. 강한 권력이 있는 공장 하나의 공장에서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 말고 여러 명이 그냥 하자. 옛날처럼 민주화. 를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수공의 품이 기계공업품보다 우월하고 디자인의 질이라든지 아름다움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형태, 기능, 장식의 일체화를 위해서 형태와 모양은 좀 간결하게 하지만 직선적이지 않고 선적이거나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미술 공예 운동은 사실 디자인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수공예적인 느낌을 가미하자고 했던 미술 공예 운동, 그러니까 디자인 운동이죠. 그래서 1기 때는 새랑 식물, 동물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고 2기 때는 좀 더 추상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서 신비로운 자연물로부터 영감을 얻었어요. 이따가 그림 보여줄게요. 길드와 공예 종합을 결성하고 각자 고유의 스타일 전문성 지도자를 갖추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품을 생산했어요. 수공예 운동이긴 했지만 기계 생산에 반대하기 때문에 수공예 운동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 또한 디자인 운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예든 뭐든 디자인을 좀 좋게 하자, 쓸모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자 이런 운동인 거예요. 하지만 그 기법은 그때 공업 이전에 그 기계 공업 이전에 수공예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디자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 공예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미술공예 운동은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수공예 재성찰, 수공예 중요하다. 단순하고 유기적인 형태 아르누보에 영향을 줍니다. 한계, 미술공예 운동은 대중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으나 수공예 제품 아까 말했죠. 선생님 다 설명했던 거예요. 기계 생산, 대량 생산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서 대중을 위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했죠. 급변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진취적인 자세는 중요했지만 옛날에 중세 양식을 그냥 모방했고 재현하는 복고주의가 너무 심했다. 그 하나만 보자. 진취적인 자세 하나는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실패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다. 그쵸? 인간의 주체성과 휴머니즘을 중시했고 이 휴머니즘 기계 생산 싫다. 휴머니즘 강조했다. 꼭 기억하세요. 별표 친 거. 대중을 위한 예술과 가치 있는 예술을 강조했다. 대중을 위한 거는 사실이었죠. 그냥 기계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 말고 대중의 기호를 좀 중시하자. 디자인의 제일 중요한 거. 대중을 위한 거. 그런 거 가치 있는 거 만들자. 기계 문명에 대한 반성, 기계 문명에 대한 반성, 예술의 민주화, 예술 생활하는 근대 이념의 기초가 되었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네요. 그죠? 근대 디자인 이념의 기초가 되었음. 벽지 디자인 볼게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미술 공예 운동.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렇게 이거 성경에 표지 같은 거 썼거든요. 이런 디자인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거를 어떻게 공장에서 이걸 찍어냈겠어요? 그때 그 당시 기술로는. 지금이야 이거 벽지 찍어낼 수 있죠. 근데 이 벽지 하나하나를 다시 그리자, 뭐 이런 디자인을 돌아가자, 이런 게 미술 공예 운동이었어요. 조금 식물을 조금 단순화하고 패턴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을 법했지만 사실은 너무 비쌌어요. 실제로는 그게 공업화되고 대량 생산화되기는 힘들었죠. 벽지 디자인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사람. 넘어갈게요. 이 사람 이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미술 공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아르누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알아야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는 아르누보입니다. 1885년도부터 1905년도까지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새로운 우선 아트가 뉴라는 거예요. 아트 뉴를 아트 누보우라고 해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장식 미술 운동, 산업혁명의 여파로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과, 이거 미술 공예 운동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미술 공예 미공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직 기능주의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능주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때 알려줄게. 아직까지는 약간 수공예적인 아름다운 장식 이런 게 중요할 때예요. 디자인이 아주 단순해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산업화에 대한 디자인이 조악한 거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디자인, 장식 디자인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생활양식 급속한 변화에 대한 불안이 교차된 복잡한 감정을 일으킨 조형운동, 곡선과 화려한 장식을 공예, 건축 등 외관 등에 적용하자. 자, 장식하자는 거죠. 장식하자는 거예요. 아직 기능주의, 장식 안 하는 기능주의 안 나왔어요. 주요 인물로 반대벨레가 있음. 이런 거. 곡선적인 이런, 이거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고가의 주택에서나 적용되지. 일반적인 주택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이런 디자인? 너무 비싸죠? 불가능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비쌌어요. 화려한 장식. 물론 그 기계 제품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의도는 좋았지만 절대로 이게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딱 보기에도. 아른 누보도 보여드릴게요. 특징, 화려한 곡선, 유기적인 잎사귀, 구불거리는 선, 기하학적인 채찍 모양의 곡선, 과거 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 왜 새롭냐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적으로 도안했잖아요. 그쵸?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직은 이게 너무 기계화되기에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했죠.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이런 뭐 소재라는 거는 이런 뭐 식물 모티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약간 이렇게 곡선적인 약간 사실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애매한 느낌의 좀 묘하게 좋은 느낌, 신비적인 느낌. 아르누보 식물에서 모티브를 짰다. 곡선 이용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유기적 잎사귀. 한계 및 의의, 지나치게 장식에 집착해서 대중화되고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하기에는 사실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고 과거의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를 창조해라고 했던 그 의의만큼은 굉장히 높이 사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새로운 어떤 미자 미학의 디자인을 갖고 오려고 했다라는 거에서만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르누보 벽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실제 지금 이제야 상용화 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집에 이런 벽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요런 것들. 이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비대칭이지만 자연적인 모티브와 곡선을 써서 아름답고 유기적인 느낌. 요런 걸 아르누보라고 합니다. 일러스트에 많이 쓰이죠? 자, 분리파라는 거 이제부터 어때요? 조금 모든 것에서부터 기능주의가 시작되는 이 아르누보에서부터 이제 분리파로 오면서 어떻게 된다? 기능주의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해서 선생님 어제 건축에서 보여준 사람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런 식의 딱딱한 건축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것처럼 실용주의, 기능주의를 따르기 시작하는 초반의 그런 운동이에요. 실용주의. 왜 분리파라고 하냐면 장식과 과거의 어떤 장식적인 거로부터의 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예술, 디자인을 창조하자, 새 디자인 하자. 그래서 빈 분리파. 독일의 빈에서 시작돼서 분리주의, 빈 분리파라고도 하고 이런 특징, 단순한 그러니까 막 옛날에 고딕 형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휘황찬란한 건축물 아닌 거예요. 단순한 거. 특징, 아카데미가 표방하던 보수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협회를 구성해 그들의 국정적인 뭐 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누보 스타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선적, 기하학적. 이게 제일 중요한 말. 분리라는 거, 과거의 모든 예술로부터 분리하고 어떤 실용성을 추구하고 기하학적, 직선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과 응용기술을 밀접하게 묶으려는 목표를 가졌다. 분리파가 지나가고 나면 독일 공장연맹, 이것도 별표예요. 분리파 이후로부터는 이제 기능주의가 갑니다. 이것도 기능주의예요. 아르누보 아니에요. 이제 아르누보이처럼 장식 이후는 분리파 이후부터는 기능주의로 갑니다. 표준화, 공장, 대량 생산. 기계화. 1907년부터 1933년까지 예술에다가 기술과 실용성을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장연맹도 무조건 공장 생산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좀 예술적이자. 기술과 실용성도 좋지만 예술적이자. 하지만 조악해서는 안 되고 디자인다워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무테지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주면 좋죠. 건축가와 공예가 공업 뭐 하는 사람들 모여서 디자인 지능 단체를 만들었던 게 그 연맹이에요. 독일에서 공작을 하는 연맹이다. 독일 공장연맹. 예술의 실생활화. 기계 생산품의 미적 규격화 이 말 나오네요. 드디어.
이게 기계 생산품을 하면 이 집에서 만든 변기, 저 집에서 만든 변기 다 똑같잖아요. 그때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수공예로 만들어 봐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신 똑같이 만들려면 좀 디자인 자체가 좀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설립 목적은 산업과 디자인을 결합하고 산업과 디자인, 그전에는 산업밖에 없었다면 이제 디자인을 첨가하자. 분리파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공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규격화를 추진하자.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품질을 옛날처럼 산업화 초기처럼 그렇게 조악하는지 아니고 품질 향상. 규격화를 하다 보면 품질은 향상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은 거푸집 있죠, 여러분들. 변기 만드는 거푸집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잘 만들자. 이 거푸집 한 100개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거푸집 좀 잘 만들어서 이 얘를 규격화 만들자. 똑같이 하자. 옛날에는 찍어냈는데 여기는 삐뚤삐뚤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규격화 추진하고 간결하고 장식 없는 합리적인 양식과 기능적인 디자인. 사실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이 있어야지 이 장식 들어가는 걸 찍어내죠, 지금처럼. 그런 거푸집 없었고 매우 거푸집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서 장식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굉장히 직선 혹은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해야 했던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이 없었던 거.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독일공장연맹은 한계 및 의의, 독일의 국가적인 양식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국수주의적인 경향. 독일은 좀 약간 차가운 느낌 들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공장연맹이 사실 이 나라가 그때 독일이 망해잖아요. 완전 나치 탄압 이런 걸로 이 독일 공장 연맹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일관의 항동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의도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기능주의 운동이 정확하게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까지? 바우하우스까지. 뭔지 알겠죠? 아까 전에 분리파랑 보세요. 이 분리파랑 독일 공장 연맹은 기능주의로 가는 시작점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기능주의가 안 됐어요. 시대 흐름인 기계화의 중요성을 인정할 정도, 기계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정도. 알겠죠? 규격화를 통해 보편적으로 안전화된 표준 스타일을 지향하겠다고 정한 정도. 아직은 실천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이 실제로 요즘엔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옛날에 복고풍도 막 오잖아요. 피터 베렌스 같은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독일 공장 연맹 전시회 광고 포스터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규격화된 포스터도 사실 없었는데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까지 이거를 홍보하고 그랬대요. 아무튼 멋지죠? 독일 공장 연맹 열심히 디자인 운동했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는 게 데스틸이에요. 데스틸은 예술과 기술과 실용성, 아까 전에 그 맥락 똑같아요. 아르 누보 이후에 지금 다 똑같죠. 분리파, 독일공장연맹, 데스틸. 이 사람들은 데스틸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스타일이란 말이 독일 말인가? 뭐 잘 모르겠 그렇대요, 이게. 그래서 스타일이란 말이라고 해서 조형운동을 추진하는 그룹이에요. 신조형주의라고 해서 미술에도 신조형주의 나오죠. 몬드리안. 있네요, 밑에. 몬드리안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몬드리안의 스타일을 따서 만든 이거 리트벨트 의자예요. 리트벨트라는 사람이 리트벨트예요. 리트벨트라는 사람이 이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리트벨트 의자를 만들었어요. 미술의 순수화, 디자인의 순수화를 주장하고 기하학적 추상을 선호했고 이 디자인 하기 공장에서 찍어내기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평 이때 딱 이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야. 공장에서 만들려면 좀 단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단순하지 하는 찰나에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내놓은 거예요. 아싸, 그래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리트벨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네라고 영감 받은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미술이 조금 앞서가요, 항상. 대중 생산보다는. 그래서 이거에 영감을 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보고 영감 받아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만들면 되겠네라고 정한 거죠. 수평, 수직선 등을 사용하고 기본색 및 흑백 색상 등 제한된 색상을 사용하고요. 간결하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구성과 기능을 강조했다. 맞아 떨어지죠. 데스틸. 자, 볼게요. 보시면은 똑같은 게 나오죠? 20세기 반사실적인 미술운동의 일환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과 공예, 상업미술, 광범위한 영역, 아까 말했죠? 미술에서도 하고 했다고. 리트벨트의 적정의자.
적청의자, 새로운 디자인의 이념과 창조의 실현을 기여해서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끼침. 사실 데스틸부터 진짜 본격적인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념이나 생각만 했고요.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요. 실제로는 데스틸부터 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전시회 했네요. 홍보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실용품이니까, 대중적인 생산품이니까, 팔아야 되니까. 뭔지 알겠죠? 바우하우스, 건축에서도 나왔었던 바우하우스, 학교였기도 했고, 디자인 학교였기도 했고, 어떤 디자인 실험소 같은 거였죠. 1919년에서 1933년 예술, 기술, 실용성 다 추구했는데, 이때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거를, 그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힘들었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그랬죠? 망했다. 나중에 재활, 뭐, 1944년인가 45년이 그때 다시 시작했지만, 그 전에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면 접었다고 해야 되겠죠. 이 공예 학교.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교육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술, 문화,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건축과 디자인의 아주 전폭적인 변화를 갖고 온 바우하우스다. 이제 연구소를 하나 만든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자, 대표적인 인물로 발터 그룹,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서태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있었어요? 그 전에 누구예요? 우리 지금 되게 유명한 그 사람 아저씨, 가나다라 마바 사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있었죠. 지금 어때요? 방탄소년단 있죠. 선생님 방탄 좋아해서. 아무튼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아까 전에 그 데스틸까지가 여기쯤에 와 있다면, 그리고 분리파가 여기에 있고 독일 공장 연맹이 여기 있다면, 방탄소년단이 바우하우스의 근접파인, 그러니까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바우하우스는 이 지금 우리 뭐예요? 한류의 핵심이죠. 핵심 근처까지 온 게 바우하우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는 과도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라서 중요한 거고, 이거는 지금 본격화된 거라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는. 어떤 것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실제적인 훈련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육기관이에요. 디자인도 만들어냈지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감히 기계를 사용하고 대량 생산하였고, 규격화 표준화로 품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 터져서 제대로 실용화되기가 어려웠었어요. 기능주의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기능주의란 단어가 나왔네요. 기능주의 양식을 선호해서 건축과 디자인 다 적용했고요. 건물에는 철체와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장식보다는 기능을 중시했다. 딱 나왔죠? 바우하우스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고요. 굉장히 직선적이죠. 단순화되었죠. 데스티라고 비슷하죠. 요런 의자도 만들어냈어요. 이게 실용성도 있고, 철제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철 재료를 썼기 때문에 실용성이 되게 좋았다. 가볍고 비싸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구를 쓰는 사람은 좀 돈이 많았어요. 자, 기기에 대한 사회의 변화. 아까 말했죠. 미술은 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간다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 교육기관이다. 디자인도 하고 교육도 했다. 적극적으로 기기를 사용했고, 예술과 공업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합리적인 모전 디자인을 하였다. 세계 경제공황과 나치의 탄압 등 경제적, 정치적인 대변혁의 좌절. 또 이것 또한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좌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였지만 거의 접었다. 바우하우스는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뿐만 아니라 교수법, 교육 이념까지도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이 바우하우스 모르면 안 된다. 바우하우스는 표준화되면서, 표준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표준화, 우리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막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표준화된다는 걸 만든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거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공장의 생산품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실제로 완성된 정도의 상태였는데,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접어야 했던 것이 좀 아쉬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는 뭐냐? 1920년에서 1939년에 사실은 아르누보, 큐비즘, 바우하우스 등 다양한 원천의 영향을 받은 절충주의적 복고주의 경향의 양식이라서 아르누보랑 같이 사실 앞에서 땡겨서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로 왔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아르누보, 아르데코가 같이 가는데요. 보통 아르누보에서 자연스러운 곡선이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좀더 기계화시키기 좋은 곡선, 좀 정형화된 곡선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했어요. 나 보여줄게요. 장식미술과 모더니즘을 결합했어요. 장식미술 아르누보인데 이제 데코를 좀 해보자. 누보 그냥 자연스럽게, 누보 자연이거든요. 자연, 내추럴 그 말이에요. 아르누보 아트를 자연스럽게, 아트를 데코 이제 조금 디자인 넣자.
알겠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 단어에서 다 나와 있어. 아르를 조금 데코하자. 이전에는 아르를 그냥 누보 자연스럽게 놔뒀는데 이젠 아르를 데코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대량 생산과 대중화에 맞게 융합적인 양식, 왜 아르 누보랑 섞였다. 기본 형태의 반복이라는 점은 아르 누보랑 비슷한데 기하학적인 패턴은 아르 누보가 아니라 기능주의랑 비슷하다. 절충이라는 거죠. 절충. 복고는 뭐에 대한 복고? 아르 누보에 대한 복고. 그래서 유선형을 쓰고 지그재그형 썼다. 다양한 소재와 기계 활용 보여줄게. 아르데코. 아르데코의 특징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뉴욕에 있습니다. 보면은 이 유기적인 어떤 선을 썼어요. 그런데 어때요? 딱 대칭이 되죠. 아르 누보는 비대칭이에요. 아우 뒤로 가기 힘드네요. 하지만 갈 거예요. 한번 기억하고 봐야죠. 볼게요. 아르 누보 보세요. 어때요? 비대칭이에요. 그죠? 대칭? 이거 대칭 있긴 해요. 대칭인데 이거하고 이건 비대칭이죠. 이게 더 아르 누보 닮네요. 이게 비대칭이에요. 요런 식이에요. 맞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분리파 독일공장연맹 또 봅니다. 그렇죠? 데스틸 어때요? 이제 독일 바우하우스 독일공장연맹 다 지나갔고 이러다가 어때요? 아르데코 왔죠? 아르데코 왔더니 이제 딱 대칭되죠. 그런 아르 누보의 느낌도 따와지지만 유기적인 느낌, 자연에서 뭔가 모티브 딴 유선형의 어떤 느낌을 갖고 왔지만 딱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아무튼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고요. 오토 아르케 독일 불파나 광고 포스터 뭐 이런 걸로 열심히 홍보했대네요. 자, 국제 양식, 국제 양식은 기능주의 딱 나옵니다. 이제 기능주의. 이제는 아르 누보가 아니고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국제 양식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얘는 학교는 아니고요. 국제 양식이라고는 양식으로 땅땅땅 이제 너는 국제 양식이다라고 정한 거, 양식을 정한 거예요. 아까 바우하우스는 학교잖아요. 디자인의 이념을 세운 곳. 그리고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제는 국제 양식으로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규격화된 철근, 콘크리트, 유리 주재료를 사용한 거고요. 르꼬르비지에 중요합니다. 건축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죠. 디자인이 국제 양식이고 건축이 국제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볼륨으로서의 건축 다 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일어나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코카콜라와 럭키 스트라이프 이거 미국 거예요. 대공황 이거 사실 2차 세계대전은요. 미국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독일하고 그 주변의 유럽 국가랑 우리나라랑만 일어나죠. 미국은 어때요? 총기 팔았죠? 돈 많이 벌었죠? 어때요? 코카콜라 홍보하고 그때 막 디자이너들 누구예요? 팝아트의 대가 이런 사람들 막 나오죠. 앤디 워홀 이 사람들 그런 문화 팔아 먹었어요. 그때 전후의 유럽과는 전혀 다른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그 동네랑은 다른 미국이 완전히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유럽이 대세였어요. 근데 미국이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잘 됐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던 문화가 다시 들어와요. 디자인 문화가. 그래서 미국식 생활 방식을 유럽이 다시 옛날에는 유럽이 미국을 유치하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영국인가 어디 식민지였잖아요. 이걸 팔았잖아요. 유럽이 미국에다가 문화를 팔았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겪은 유럽 완전 폐허가 되니까 미국이 반대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음악이든 로큰롤, 팝 맞죠? 팝송, 로큰롤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팝 뭐예요? 대중의 음악. 로큰 두드려 부수는 음악 뭔지 알겠죠? 시끄러운 음악 소비도 마찬가지 생활방 소비는 코카콜라 뭔지 알죠? 생활방식 미국의 생활방식 뭐 소파에서 자고 뭐 어떻게 뭐 아침에 뭐 브런치 먹고 햄버거 먹는 거 있죠? 햄버거 이런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했고요. 여기 나와요. 선생님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국 전쟁도 발발하죠. 우리나라도 폐허였어요. 그때 텔레비전 개발 미국에서 그리고 뭐 해밍웨이 미국에서 뭐 이게 출간하고 보자. 미국 아니죠? 쌤 잘못 얘기했네요. 정신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폐허 상태를 지금 복구하는 게가 더 힘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이게 팝이라는 거예요. 대중문화. 팝. 팝 아트. 팝송. 뭔지 알겠죠?
팝은 영화에도 적용이 돼요. 팝 시네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중을 위한 거니까 영화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큰롤 나왔고요. 쭉 나오자 베를린 장벽이 이제 건설되고요. 나뉘고요. 서로 이쪽 케네디 암살되고요. 베트남 참전하고요. 정신없죠? 이런 시대가 돼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전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어때요? 선생님 초현실주의에서 배웠죠. 전쟁은 사람들이 비합리성을 갖고 오게 하나요? 합리성을 갖고 오게 하나요? 과학을 좋아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더 이상 이제 과학은 믿으면 안 돼. 또 나의 개성, 나의 자아, 나의 감성 존중해. 이런 쪽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걸 얘기해 줬냐면 또 한 번 디자인이 한번 싹 갈아엎어질 거예요. 기능주의에서 뭘로? 기능주의에서 이제는 다시 기능주의가 아닌 걸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이 생기는 거예요. 미술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선생님 미술사에서 할 거예요. 모더니즘적 사고방식, 정형적인 거.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해, 생활에 편리해야 돼. 이런 거에 반발로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 때문에 뭐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한번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 조금 쉬었다 할게요.